병원에서 뇌초음파, CT, MRI 같은 신경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나 뇌실주의 백질 연화증이나 뇌실이 커져 있다는 확장 소견 같은 뇌 병변이 관찰돼서 진단서 상으로는 G80 뇌성마비 진단 코드를 받으셨다면 아이가 만 9돌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이 진단 코드 이외에 꼭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단명이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대운동기능 분류 시스템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언급해 드리기도 했었고, 이제는 한국에서 그 표준화된 도구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아이를 보고, 아이를 케어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돌보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는 몇 단계야 라고 판단할 때에 아직까지는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스템의 활용의 진짜 목적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등급과 단계로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저 또한 아주 큰데요. 사실 모든 이런 분류 체계들은 그 활용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이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제 환경 안에서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진단명의 경우에는 뇌손상 여부라든지 임상 증상에 따라서 판단하는 질병 분류 코드라서 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명확히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가지게 되는 능력치, 제한, 기능적인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일상생활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기능 수준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아이의 기능 단계가 이 정도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분류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라는 가장 우리의 핵심 관심사를 사실 그동안은 몇몇 전문가들 아이를 파악하는데 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분들의 경험치에 의존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분류 시스템과 객관적인 평가 도구 GMFM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 나이쯤에는 어떻게 얼만큼 운동 기능을 수행할 것이야 라는 객관적인 예후 판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의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어떤 시선으로 아이에게 도움을 주면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은 벌써 1997년도에 처음 개발이 되었고요. 그 이래로 2007년도에 이르러서 데이터 확보하고 연구들을 거듭하면서 뇌성마비 아동과 청소년의 이동성과 보행 능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뇌성마비에 국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 이외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패스해주세요. 먼저 이 시스템은 아이가 어른이나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시작하고 수행하면서도 일상생활 안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실에서는 이 정도 하는데 집이나 학교에서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안 시켜도 자기 스스로 하는
기능 수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부터 기억해 주세요. 네, 이 분류 시스템은 1단계에서 5단계, 총 5단계로 나눠져 있고 나이대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2살 미만, 2살에서 4살 사이, 4살에서 6살 사이, 6살에서 12살 사이, 12살에서 18살 각 나이대별로 5단계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거나 특히 37주 미만에 태어난 이른둥이라면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이 분류 시스템을 적용하셔야 하겠고요. 뇌 가소성이라든지 발달 추이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2세 미만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단계가 커가면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큰 줄기를 파악하는 데는 이 분류 시스템이 도움이 되겠지만 미리 예단하거나 이 친구는 2단계야 라고 미리 예단하거나 확정지어서 생각해가지고 재활을 끌고 나가지는 않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2돌이 넘었다면 이 시스템은 명확하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주변 사람 모두에게 아이의 단계를 인식시켜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시스템은 아이가 앉아서 얼마나 잘 활동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GMFM이라는 전문가용 도구의 앉기 영역, 앉아서 체간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걷기 영역의 항목들을 확인해서 명확하게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좋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아이를 안고 다니는 방법 이외에 수단을 찾아내시고 일상생활에서 나의 낄끼빠빠를 분별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나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나이대에 따라서 기능 수준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두 손을 얼마나 떼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앉기의 안정성,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균형을 잘 잡는지, 바닥에서 이동할 때 배밀이나 내발기기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짧은 거리를 걸을 때 혹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는지,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혼잡하거나 실외의 계단 같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동할 때 활용하는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 스스로의 능력치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발적인 이동을 돕는 도구는 아이의 능력을 방해하지는 않으면서 아이의 능력치를 모두 다 잘 쓰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보조도구가 굉장히 다양하죠. 머리 조절, 그리고 앉기 자세에서 균형이 많이 어렵다면,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자세 유지와 이동을 모두 도와주는 이런 트롤리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머리 조절이나 앉기 자세 균형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황 인지가 좋고 이동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가 높은 친구라면 어떻게든 스스로 조작해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이런 전동 휠체어를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고개 조절이 안전하고 보행 시에 나타나야 되는 이 발떼기 동작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면 체간을 보호해주고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렇게 게이트 트레이너를 활용해 볼 수 있고, 머리 조절도 좋고 상지 기능이 좋아서 스스로 이렇게 휠라이를 할 수 있다면 수동 휠체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고, 선 자세에서 발떼기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이 양호하고, 스스로 상지 기능을 잘 활용하고 상황 인지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조작해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워커
거를 제공해 주면 가장 좋겠고요. 선 자세에서의 균형이 조금 불안정하고 걸을 때 속도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자꾸 스스로 걸어 다니고 싶어 한다면, 워커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크러치나 케인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보조기나 신발 정도의 지원만 있다면, 실생활에서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려고 한다라면 이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고개 조절이 불안정해서 위험하고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없다면 5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앉혀주면 앉아있지만 손을 떼면 넘어질 수 있고, 뒤집기라든지 배밀이와 같은 바닥에서의 자발적인 이동 수단이 있으면서 체간을 보조하는 게이트 트레이너로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다라면 4단계. 앉아있을 때는 주로 이렇게 W자로 앉거나 손을 짚는 등의 어떤 보상 전략이 필요하지만, 앉아있을 수는 있으면서 배밀이나 내발기기로 기어다니고 손으로 잡아주거나 보조도구를 직접 활용을 해서 짧은 거리 정도는 보행으로 다닐 수 있다면 3단계.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로 앉아있는 것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세 변경을 할 수 있고 앉아서 손을 사용하는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살 이후부터는 보행 보조 기구 없이 걸어서 다닌다면 2단계. 18개월에서 2돌 이전에 이미 보조 도구 없이 독립보행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달리기, 뛰기, 점프 같은 대동작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1단계로 구분합니다. 다만 2단계와 1단계의 구분이 아주 모호해서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1, 2단계 혹은 3, 4, 5단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감이 좀 오셨나요? 동작의 질 또한 에너지 소비와 효율성 측면, 그리고 피로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이 스스로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보조도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아이한테 자발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 최적의 지원은 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실제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 한두 발자국 뗀다고 해서 6살이 넘도록 계속 안고만 다니고 계시다면, 혹은 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이동하고 싶어 하는데 동작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만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놀이터에서, 외출할 때 어떻게 해주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다 써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을지, 이동해낼지를 고민하는 관점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